네, 이제 오늘의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자 또 수능날이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오늘은 소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는 실물 처음 뵙거든요. 저도요.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시네요. 그쵸. 제가 요새 좀 살을 좀 빼고 있어가지고. 자주 나와주세요. 멋진 모습 자주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오늘 이제 마감 준비를 해볼 텐데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가 드디어 됐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원체 오랫동안 이어졌었던 터라 이미 선반영이 된 자리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에 일단 본질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짜증나고 투자자들이 짜증나고 화나는 내용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시장 지수 잘 갑니다. 막 뉴스 보면은 막 4,200선 곧 탈환 다시 한다. 뭐 내년에 5천 갈 거다, 7천 갈 거다. 뭐 핑크빛 전망은 계속 나와요. 뭐 시장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지수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지금 시장 지수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중소형 특히 중소형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너무 좋다라는 느낌 거의 못 받고 계실 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3,75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좀 박스권에 가둬져 있었던 게 3,200, 3,200, 3,300 여기 안에 가둬져 있다가 이제 그 박스권을 끝내고 이제 9월 중순부터죠.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삼성전자와 함께 상승을 했는데 그때는 반도체만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반도체 안에서 안 올라간 거 있나? 이거 안 올라갔다. 그럼 그거 사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3,750 정도 선을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그때부터 아마 반도체 종목들 여러분들이 반도체 좋다 TV에서는 계속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대표적인 우량주 제외한 반도체들은 대부분 다 횡보 아니면 오히려 고점을 낮춘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즉 3,750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그때는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니라 지수를 추종하는 우량주라고 하죠.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덩치 큰 지주사, 우량주 이런 쪽으로만 돈이 들어가면서 시장 지수 자체는 되게 가파르게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상승 하락 종목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하락 종목 숫자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시장 지수가 이렇게 좋은데 결국 안 올라간 이 종목도 따라가겠지, 안 올라간 종목을 찾게 되잖아요. 먼저 이제 그런 종목들은 계속 안 올라가고 빠지고 그러니까 뭐 안 올라간 중소형 종목, 중소형 섹터 순환매 오겠지 추매하고 이랬는데 시장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걔네들은 빠지거나 횡보 그리고 가는 놈만 가는 이제 이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 시장 뭐 산업이 반도체 섹터에서 뭐 2차 전지도 갔다가 로봇도 갔다가 뭐 자율주행도 갔다가 뭐 디스플레이도 갔다가 이렇게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질적인 문제 이 수급이 그 지수를 추종하는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이게 풀리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지금 뭐 시장 지수가 더 올라갈까요? 더 빠질까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더 올라가면 오히려 더 문제인 게 이런 분위기가 더 지속이 될 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뭐 1%, 0.5% 다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오전장 초반까지만 해도 하락 종목이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봐도 야 코스피 뭐 오늘 2%나 올랐다 딱 봤는데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500개 이런 게 과연 건강한 상승일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오늘 코스피 지수가 더 오를까? 내일 코스피 4,200 뚫나? 이게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신호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떨 때 이게 해소되겠구나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가죠? 코스피가 막 힘있게 막 4,200 뚫고 4,300 뚫고 올라가면 뭐 안 올라간 중소형주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시장지수 3%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1%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지수 뭐 한 6% 올라갔으니까 3% 건강한 조정입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면 내 종목은 1% 올라갔던 종목이 뭐 1%밖에 안 올라가는데 시장지수 빠지니까 6%씩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되게 좋지 않은 시장의 상황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거, 특히 코스피 지수가 막 4,200 뚫고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이 와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사실상 시장 지수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피로도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중소형주의 매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게 필요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이런 애들이 잘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재미없어져야 돼요. 아, 코스피 지수는 맨날 박스권이야. 또 4,100에서 뭐 4,000에서 4,100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재미없어. 이런데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코스닥 쪽으로 가겠죠. 야, 코스피는 박스권인데 코스닥은 상승 추세야. 그러면 코스닥 쪽을 사야겠다. 이렇게 코스닥에 관심이 커지는 거고, 그럼 코스닥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될 거. 요새 아까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 요새 강합니다. 2차 전지 강합니다. 이게 왜 강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뉴스 하나 딱 나와서 뭐 무슨 치료제 뉴스, 뭐 허가 뉴스 이런 거 나와서 강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아까 말했죠. 지수를 추종하는 우량주들이 너무 강해요. 중소형주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중소형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괴리율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코스피가 내려오든가 코스닥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코스피가 위에서 횡보하면서 기다릴 때 코스닥이 가던가, 뭐가 됐든 코스닥 쪽이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코스닥 쪽 지수에 영향을 주는 섹터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섹터는 반도체예요. 누가 뭐래도 반도체가 올라가면 코스피는 무조건 따라가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뭐 로봇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엔터, 뭐 게임 뭐 되게 다양하죠. 그런 얘들은 시장 지수를 견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은 코스닥 지수를 따라다니는 얘들이지 코스닥 지수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멱살을 잡고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가 코스닥에는 두 가지예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코스피가 이제 지금 코스피 차트를 좀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전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0분 봉에서 60선만 보세요. 뭐 이런 얘기 제가 화상에서 좀 많이 말을 했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투매 혹은 상승 추세가 깨질 수 있다라고 정말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 깨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 추세가 깨진 거거든요. 다시금 상승 추세로 복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이 자리에서 한번 깨졌기 때문에 코스피는 박스권으로 들어갔나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다행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살아있네요. 그죠. 코스피는 지난번 투매 때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다면 코스닥은 지난번 투매 때 추세선 하단을 지켜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봐도 어제 오늘 봤을 때 웬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강하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30분 봉이에서 60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좀 꺾였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코스닥은 지켰거든요. 상승 추세를.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고 코스피는 상승 추세로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 횡보로 갈지 단기 조정이 올지 좀 헷갈리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코스닥의 매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스닥에 관심을 가지고 그럼 코스닥 지수 올리려면 뭐가 가야 되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래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의 이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주가는 결국 올라갈 때 되면 거기에 맞춰진 이슈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돌아오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스피는 약세를 보이거나 횡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코스닥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 선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내일 코스닥 지수가 한 915포인트 정도 위로 안정적으로 금요일 날 종가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확실히 살아있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코스닥 지수에 대한 매력이 확실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코스닥의 메인 섹터.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동시에 올라가주면 최고죠. 근데 동시에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얘네들이 퐁당퐁당 하면서 나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다. 조정 크게 안 주고 얘네들이 횡보하거나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코스닥 지수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가고 코스닥에 속해 있는 중소형 섹터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코스닥 좀 중소형주가 이제 순환매가 시작되려나? 이러한 시그널을 확인한 다음에 안 올라간 중소형주를 찾으시던지, 그때 가서 여러분들 손실 큰 종목을 추매하시던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아직 그래도 어제 오늘 좀 긍정적인 신호는 몇 개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이러한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중소형주, 아니면 여러분들 이놈은 왜 이렇게 안 가 했던 그런 종목들, 그때 가서 현금을 쓰면서 추매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일단 오늘 이 거래일 괜찮았다고 오늘 또 그냥 이제부터 바뀌었나? 라는 네. 생각으로 섣부르게 돈을 넣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내일 915포인트도 못 가고 쭈루룩 밀려가지고 코스닥도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중소형주 계속 소외받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삼성전자, 지주사, 금융사, 가뜩이나 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이슈까지 있어서 지주사나 덩치 큰 종목에 대한 매력을 끌어올리는 정치 이슈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지금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 지금 내가 추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당장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신호 조금 더 확인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코스닥이 915불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약간 다음 주에 만약에 코스닥이 이 915불 한 수요일 정도까지 안 깨. 그럼 그때부터는 코스닥 쪽에 시장 관심 확 커진다. 중소형주 안 올라간 종목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미리 지레짐작해서 움직이지 말고 확실한 신호 보고 움직이는 게 좋고 지금 시장 난이도, 시장 지수 자체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난이도가 진짜 엄청 높거든요. 이거는 박스권이나 오히려 하락 추세일 때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조정은 기회다.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하락할 때는 기회니까 겁먹지 말고 매수하세요. 근데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디를 이탈하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그래 빠지면 기회인 거 알아요. 그래서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사면 어떻게 되냐. 돈이 없죠. 이제 시장이 계속 빠지는데 막 3% 맞아요. 빠졌어. 조정은 기회라 그랬어. 지금 빨리 사야지. 근데 다음날 또 2% 빠졌네. 조정은 기회라 그랬으니까 겁먹지 말랬어. 또 사고. 이러다 보면은 한 일주일 그렇게 하락장 나오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돈이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기회래. 겁먹지 말래.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 기회인 줄 알아도 못 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올라갔을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그러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코스닥 915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끝 이게 아니라 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게 나스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건 진짜 짧게 해야겠다.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죠? 저 진짜 시장 얘기하면 2시간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최대한 짧게 끝내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가요. 나스닥 막 우상향 추세. 아까 셧다운 이거 네네. 나왔는데 이걸로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은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마땅한 시장 이슈가 없고요. 마땅한 산업 이슈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뉴스들 보면은 새로운 뉴스들인가요? 맨날 없어요. 엔비디아가 어제까지만 해도 또 엔비디아가 못 쨌다더라. 그냥 계속 돌려막기 뉴스거든요. 거의 곰탕 끓이듯이 계속 끓이면서 그냥 그날 자기 입맛대로 오늘 빠지면 AI 거품론, 오늘 올라가면 거품론이 줄어들었다. 나오는 반도체 뉴스들 봐도 새로울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산업 이슈가 확실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들이 오늘 요즘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왜 익숙해졌을까요? 추가적인 기대를 심어줄 만한 이슈가 없는 거예요. 뭔가 기존에 봤던 것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CXL 기술 엄청 날 겁니다. 그거 예전에도 맨날 그러던데? 이런 거잖아요. 당장 뭔가 바뀌는 게 없죠. 그래서 산업 이슈도 부족한데 시장 이슈까지 부족한 거예요. 미중 협상 잘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잘 됐을 때 앞으로 시장이 좋겠지라는 기대감을 생길 수 있게 만드는 이슈죠. 실제로 에이펙 정상회담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좋겠지? 기대감. 근데 지금 셧다운은 기대감인가요? 셧다운이 잘 해소되면 기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 요소가 해소된 거지 시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게 필요한 건 여기서 증시가 더 올라가고 더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한데 그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시장 이슈도 없고 산업 이슈도 없어요.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이슈는 사실 이거 가지고 시장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셧다운 이슈 갖고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단발성이고 그렇게 높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1년 동안 상승 추세를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승 추세선 상단 만난 거고 하단까지 툼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셧다운 이슈 나오면서 지금 중단까지 다시 올라온 거니 셧다운 이슈로 더 간다라고 해봐야 나스닥은 24,100포인트, 150포인트 이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나스닥이 23,000포인트 이탈해서 이 60일선을 이탈했다 만약에 자 이거를 이탈했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되냐면 나스닥은 역사상 상승 추세에서 일봉상 120일선 안 만났던 적이 없거든요. 항상 주기적으로 일봉상 이렇게 120일선 한 번씩 콕콕 찍으면서 고점을 올렸어요. 자, 근데 지금 최근 상승에서 120일선 찍은 적 없죠. 자, 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만약에 22,500포인트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시점 대비 아래로 5% 정도 나스닥이 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닥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닥치기 전에 행동할 수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60일선 위주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60일선 이탈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하락은 기회다. 이런 소리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가지고 있는 현금 최대한 아끼고 보합권, 수익권, 약수익권 이런 거 최대한 현금 늘려놓고 네. 나스닥 121선 만났을 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시장은 되게 매매하기 더럽게 애매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런 확실한 신호들 보이면 제가 또 방송에서 네.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웬만하면 현금 비중 한 20, 30% 가지고 계시고 어설프게 중소형주 안 올라간 종목 추매하느라 돈 쓰지 마세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3,900에서 4,180 요 정도 안에 박스권 가둬질 가능성 높으니까 네. 지금 박스권 상단 자리죠. 그럼 지금은 매수하기 좀 애매한 자리예요. 웬만하면 내가 종목을 좀 맘 편하게 매수하고 싶다면 웬만하면 코스피 4,000선 아래에서 잡는다 생각하고 확실한 신호 보이기 전까지는 현금 들고 쭉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사실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개인들이 웃을 수 있는 중소형주들의 뭐 반등이 시작될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편안하게 그 시그널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우리 소재민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수익이 대박이잖아요. 수익으로 항상 이 체스를 증명해내고 계신데 그쵸. 유동성에 대해서 오늘 풀어주신다고 그 비법을 말해주신다고요? 오늘 안에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또 우리 한 최대한,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요약해서 좀 달려보시죠. 남겨드릴게요. 네. 아카데미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 기초 개념부터 실전 투자 기법까지 인생을 바꾸는 금융 투자 교육. 딜사이트 S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세요? 뭐 전문가님들도 매매할까? 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네, 합니다. 하세요? 네. 그래서 네, 보여드리면 일단은 저도 제가 매매를 하는 내역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저희 회원분들이나 가족방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남겨드리는데 이렇게 보면은 보통 저는 1월부터 계좌예요. 1월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하루도 수익이 아니었던 날이 없어요. 네. 많든 적든 항상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저 자식 저거 단타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추격 매수하고 막 핫한 거 단타해가지고 그리고 저를 오래 보신 분들 그리고 제가 갖고 오는 종목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가져오지 않아요. 다 바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지금 왜 보시죠? 막 이런 네. 것들을 항상 주로 가져오는 사람이죠. 자, 근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쌓을 수 있지?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누구나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들 단기간에 한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을 봐서 다른 종목으로 회전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맞아요.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들고 계속 가야 돼. 막 수익률 100%, 150%안 팔아, 막 안 팔아. 그러니까 숫자는 막 계속 올라가는데 주식은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쭉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15% 수익을 봤어. 근데 이게 10%로 빠지면 왠지 5% 손해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안 팔게 돼요. 내가 15%를 봤는데 그랬더니 5%가 되네. 아씨 그때 팔 거 그랬나? 아씨 몰라 더 사. 다시 가겠지. 다시 사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이너스 되고 하면 그때 팔 걸 막 이러면서 이제 비중 계속 커지고 뭐 이러면서 줄 때도 못 먹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종목을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 개를 번갈아 가면서 회전하는 것도 중요한 시장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종목을 너무 많이 교체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올라간 종목들이 많으니까 안 올라간 종목 찾아서 또 수익 봐요. 근데 이렇게 몇 번 돌리다 보면은 이젠 살 게 없어요. 예전에 봤더니 옛날에 내가 얘 15,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18,000원에 있네. 와, 내가 예전에 저 친구를 23,000원에 눈여겨봤었는데 지금 26,000원이야. 못 사. 이러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이제 안 올라간 소외주들을 찾기 시작을 해요. 네. 얘네들도 따라갈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사면 생각해 보세요. 상승장에서도 안 올라간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인 걸 망각하니까 나중에는 살 종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켜만 보다가 나만 지켜보니까 좀 바보 되는 것 같아. 이러다가 막 급등해서 막 계속 가고 있는 거 있죠. 이제 막 어디서 보니까 막 누가 이 종목 좋다 그러고 막 계속 간다 그러고 막 앞으로도 좋다 하니까 그냥 고점이고 뭐고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위에 또 따라잡다 물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뭐냐면 분할 매도 그리고 재매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쌓고 있는 것도 매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쌓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사놓고
일부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추세에 대한 관점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한 번 상승 추세를 탄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추세가 쉽게 깨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추세선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는 일부 파는 거예요. 근데 일부 팔았는데 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막 멘탈 나가가지고 내가 파니까 더 가네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 재물을 바쳤어. 주식의 신님한테 내 재물을 조금 바쳤더니 내 재물을 받으시고 급등을 시켜주셨다. 남은 건 많이 올라갔으니까 남은 거 가지고 또 분할 매도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꾸준히 수익을 쌓는 건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알려드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쌓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좋은 종목을 사도 누구는 수익 보고 나오고 누구는 손실을 보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아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 진짜 많거든요. 뭐 뉴스 기사 이런 거 잘 안 올려요. 저는 하루 종일 글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 진짜 글 진짜 읽다가 지치실 정도로 글을 많이 써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글들은 제가 단언컨대 어디 뉴스에서 본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보실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방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시장을 먼저 진단을 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후 분석입니다. 오늘 외인이 샀어요. 외인이 팔았어요. 뭐 기관이 샀네요. 기관이 팔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졌어요.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건 사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주로 많이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 깨지면 다음 주에는 우린 다 죽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해준다든지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랬어요. 나스닥 23,000포인트 금요일 날 깨지면 뭐 이번 주 다 죽는 거고요. 23,000포인트 안 깨지면 걱정하지 마요. 다시 코스피 4,150 이상 갈 겁니다. 4,150까지는 올라가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정확히 23,000에서 끝났죠. 정말 누가 자로 재놓은 것처럼 딱 그 가격에 끝났고 이번 주에 정말로 강세장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황에선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돈을 따라다니는 매매가 아니라 돈이 올 수 있는 곳에서 미리 기다리는 매매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주식 정보방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 안에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전 아침 시황 올려주시잖아요. 네네.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체스님, 우리 소재민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여러분 쫓아다니는 매매 아니고요. 좀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매매로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과연 지금 자리에서의 탑픽 섹터는 어딜 바라보실지가 궁금한데 지금은 어딜까요? 사실 제약바이오도 괜찮아요. 사실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저희 네. 수익 봤던 종목이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 괜찮고 사실 2차 전지 쪽을 저는 최근 들어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고점 갱신할 가능성 높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 제가 예전에 장마감 방송에서 삼성 SDI 가지고 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요. 21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쵸, 그때 사람들은 아니 지금 이 반도체 불장에서 왜 2차 전지를 저 자식은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딱 한 1, 2주 지나가고 나니까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를 강조했던 이유가 그거였죠.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코스피랑 코스닥 키맞춤을 하기 위한 섹터임과 동시에 삼성 SDI가 추세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당시 항상 로봇이 잘 갔어요. 로봇에도 2차 전지는 들어간다. 2차 전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2차 전지 단점은 2차 전지는 전기차. 딱 여기까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멈췄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왜 올라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ESS.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2차 전지는 전기차밖에 생각 못 했었는데 잠깐만 그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놔두는 그 보조 배터리 그래 그것도 2차 전지 아니야? 2차 전지 한 종류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2차 전지는 전기차에서 2차 전지의 산업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도 있구나라는 쪽으로 넘어가면서 2차 전지가 추세를 바꾸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2차 전지는 여기서 끝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주목받은 이유는 결국 AI 산업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AI 산업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뭐 정보를 만드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합해야 되고 그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다 보니까 케이블도 새로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력 설비에 관심도 늘어난 거고 뭐 원전 이런 거에 관심이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라면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AI 다 이제 만들어졌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쓰죠? 여러분들 지금 AI 쓰시는 분들은 보통 뭐 PC나 컴퓨터에다가 깔아놓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뭐 요즘은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AI라는 산업이 주목받는 건 단순히 이렇게 검색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 귀찮은 거 적게 해준다 이게 아니라 이 산업이 정말 로봇이라던가 다양한 분야로 산업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핵심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AI가 주목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까지 끝나고 AI 산업 확정. 그래서 로봇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로봇의 뇌를 AI로 입힌다라고 하면 야, 옛날에 나왔던 그 터미네이터 영화를 실제로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그러면 로봇이라던가 또 이제 미래항공, 도시항공용 모빌리티라고 하죠.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로봇 제가 계속 말하지만 로봇 등에다가 뭐 고급류를 넣을까요? 뭐 주유소 데리고 가가지고 뭐 기름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또 날아다니는 UAM 같은 경우도 막 항공유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드론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배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2차 전지는 전기차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데이터 센터라는 빛을 만나서 ESS라는 이유로 한 단계 밸류업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로봇, UAM, 그리고 스마트 웨어러블 이런 다양한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차세대 산업 분야에도 다 배터리는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아무래도 경량화되고 작아져야 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차처럼 큰 배터리를 등에다 메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작고 경량화되어 있는데 효율이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이제 전고체라는 기술이거든요. 막 전기체 일반 리튬이온 전지는 막 불도 나고 막 이러지만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일반 리튬이온 전지보다 효율도 훨씬 더 높고 안정성도 높아요. 그리고 경량화 시킬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전고체에 대한 수요가 AI 산업이 확장할수록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센터 ESS에서 전고체로 넘어가면서 2차 전지 섹터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너무 계율이 커요. 그럼 이거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걸 맞추려면 아까 말했지만 코스피를 죽이던가 코스피가 횡보할 때 코스닥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던가 네. 이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럼 코스닥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다? 그럼 아까 말했던 제약바이오, 2차 전지 2차 얘네는 전지. 버리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AI에 대한 산업을 계속 시장이 베이스로 깔고 간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제일 좋은 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실적이 어떻게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네. 뭐 자다 일어났더니 임상 실패, 하한가. 막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고체 기술을 통해서 AI와 산업과 더 연관될 수 있다. 산업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쪽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중에서 삼성 SDI를 뽑은 건 사실 LG 엔솔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쪽에 되게 일찍이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상용화 시점이 아마 삼성 SDI가 말했던 게 2027년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얼추 로봇이 상용화되는 시점하고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장 내년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2027년 삼성 SDI가 현재 국내 배터리 3사 중에는 가장 먼저 전고체를 상용화시킨다라는 기업이라는 거. 그럼 시장 점유율을 먼저 끌어올릴 수 있겠죠. 로봇에도 먼저 납품할 수 있을 거고 또 글로벌 기업 안에서도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이 전고체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삼성 SDI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삼성 SDI는 제가 항상 차트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딱 절반만 외우라 그래요. 그럼 뭘 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절반, 그냥 절반이라는 절반?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급격하게 상승한 건 절반이 빠져요. 방송에서 몇 번 말씀 그쵸. 주셨어요. 급격하게 떨어진 건 절반이 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단을 조절할 때 그 절반만 생각하시고 내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반등할 것 같은데 횡보하는데 그러면 최근 급격한 낙폭의 절반 아래로 평단을 낮추는 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네. 이게 제일 이것만 외우시면 사실 이제 뭐 그것만 알면 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 SDI 차트를 보면은
자, 월봉상 죄지었었어요. 그 당시 한참 에코프로 패밀리 날아갔을 때 같이 따라가다가 거의 뭐 한 2, 3년 동안 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빠졌죠. 그럼 월봉상 굉장히 급격한 낙폭을 보였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종목을 좀 중장기 관점으로 내년까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철반을 그어놨을 때 네.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안착하면 뭐 전고점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라인은 44만 원 정도 라인. 그러면은 지금 삼성 SDI도 지금 뭐 엄청 비싸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아니죠. 최근에 월봉상 121선에 두드러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 거지. 네. 이 자리를 뚫고 나면 삼성 SDI는 44만 원까지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에도 121선 안착 시도하고 있죠. 이렇게 막 안착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죠. 만약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 SDI가 33만 원 위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삼성 SDI 36만 원 뭐 이렇게 10% 정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지만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다 했죠. 만약에 내일 33만 원 위로 못 올라가면 얘는 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이면 어딜까요? 절반.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지금 삼성 SDI를 산다라고 하면 내일 종가를 보고 사는 게 제일 좋겠죠. 내일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사는 거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을 조정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27만 원까지 떨어질 거 알고 분할 매수할게. 지금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한 주 사면 여기서 한 주 사고 여기서 두 주 살게.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잡는 게 좋고요. 뭐 일봉상으로는 지금 480선 좀 나름 강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를 쉽게 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대략 뭐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 느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한번 갔다 올 수 있으니까 28만 원, 27만 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33만 원 내일 그 위로 끝난다라고 하면 다음 저항은 35만 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5만 원 뚫으면 그때부터는 44만 원까지 진짜 네. 되게 강력하게 갈 수 있으니까 삼성 SDI 쪽 좀 조정을 주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느낌보다는 아까 말한 이런 코스닥의 키맞춤 장세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고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 말씀 주셨고 안에서 삼성 SDI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우리 소재민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삼성 SDI에 대한 그 체크들 함께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만 원에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언제 이 가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어디예요? 앞서 2차 전지 지금 볼 때 됐다. 뭐 네. 지금 봐야 된다 말씀 주신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받고 있는 섹터긴 해요. 네. 수소 어딜까요? 에너지 쪽이거든요. SOFC.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수소하면 SOFC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뭐 SOFC가 수소 쪽인 건 맞아요. SOFC가 떠올랐던 거는 분산 전원에 대한 이슈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맞아요. 보조 배터리 하나 놔두고 옆에다가 미니 발전소 하나 두자. 미니 발전소가 SOFC인데 그 SOFC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 천연가스, 수소가 들어간다더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수소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는 SOFC 관련주를 보면은 수소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산 전원 이슈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죠. 근데 수소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원전 관련주들은 엄청 핫한 거 다들 아시죠? 뭐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나요? 제가 사실 정치적 발언은 안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했던 게 원전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정말 좋아요. 앞으로 네. 계속 좋겠죠. 이 막대한 데이터 수요, 이게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 뭐 태양광 풍력 그래 많이 지어도 뭐 당장 쓸 수 있으니까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소형 원전이라던가 원전에 대한 필요성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원전을 인정하는 분위기죠. 한참 탈원전 정책으로 갔다가 자 근데 현 정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정권을 잡았었을 때는 탈원전 정책을 주로 많이 펼쳤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정권이 이제 원전에 대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현 정권의 수장이다라고 했을 때 원전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네. 원전을 적극적으로 산업이 육성이 돼서 원전 산업이 정말 너무너무 잘 돼서 시장의 주목을 다 받고 막 이랬을 때 욕을 먹을까요? 칭찬을 들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그런 얘기 듣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니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역시 전 정권이 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게 집중해서 계속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사실상, 그러니까 어쨌든 산업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네. 실적이니까. 하지만 이슈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좀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현 정부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친환경 에너지 엄청 밀잖아요. 그럼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거든요. 근데 수소 에너지가 사실 에너지의 끝판왕입니다. 이거는 전기 에너지 뭐 다 필요 없고 수소가 짱이에요. 근데 수소 에너지가 떠오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산업성이 없어요. 그게 문제였던 건데 만약에 원전을 재생 에너지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한다. 저탄소로서 재생에너지로서 원전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원전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수소 에너지 또한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핑크 수소라는 건데 그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소 산업은 확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현 정권의 뭔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원전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원전을 활용한 수소 에너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진다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에너지 이슈 등장할 수 있고요. 그럼 수소 에너지 안에서 움직이는 게 SOFC, 또 수소 모빌리티,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에는 조금 소외받고 있지만 수소 에너지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퓨어셀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선만 좀 간단하게 보내드리면 일단 두산 퓨어셀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상승 추세에 따라서 두산 퓨어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 좀 뚫었을 때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유지 못하고 다시 쪼로록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한 34,000원, 33,000원, 뭐 심하면 61선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두산 퓨어셀은 이런 느낌으로 지속적으로 고점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해당 종목은 SFC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수소 연료 전지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잠수함에도 활용이 되고요. 선박에도 활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조선 협력한다라고 하죠. 여기에 수소 연료 전지 들어가고요. 잠수함에도 수소 연료 전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된다. 그래서 수소 산업이 육성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연결되면서 수소 관련주들 또 내년에 정말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꼭 두산 퓨어셀 아니라도 많습니다. 뭐 동아화성, 유니크, 뭐 JNK 글로벌 많은데 네. 그런 종목군들 좀 소외받았던 수소 관련주들도 지금부터 조금씩 눈여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수소재민이라고 말씀도 주고 계시고 왜 우리 전문가님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이렇게 많은지 또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켜주시네요. 그렇죠. 저는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게끔. 그렇죠. 남한테 그러니까 의존하는 거는 정말 주식에서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네. 그런 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남한테 의지를 할 만큼 의지를 해도 되지만 의존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남한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많이 해드립니다. 네.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뭐 혼나면서도 뭐 칭찬받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 듣고 공부해 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주고 계시고 실제로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번에 또 다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